네,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환 위기를 빨리 극복하려면, 지난 시간에 외환 위기를 초기에 진정시킬 수 있는 방책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그 방책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실기해서 본격적인 외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본격화된 외환 위기를 빨리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답은 이겁니다. 환율 폭등을 용인해야 합니다. 환율 폭등을 용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환율의 효용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서 외환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1997년 한국 외환위기, 이른바 IMF 사태 때에도요, 1등 공시는 바로 고환율이었습니다. 고환율. 1등 공시는 고환율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 강의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 위기 및 조짐이 있을 때 외환 보유고를 사수하면 외환 위기는 본격화되지 않고 초반부에 종료될 수 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 지키기를 적게 실행하지 못해서 외환 위기가 이미 본격화됐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그 위기를, 본격화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 IMF에 구제금을 요청한다거나 또 채권국에 외치상한 유예를 요청한다거나 하는 그런 응급조치는 당연히 취해야 되겠죠. 예. 하여튼 응급하게 그 외화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응급조치는 우선적으로 취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겁니다. 환율 폭등을 용인해야 합니다. 환율 폭등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본격화된 외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책입니다. 그러면 이 처방의 효력 발생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외환 위기가 본격화가 되면요, 사실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를테면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환율이 폭등된 수준에서, 아주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돼서 그 나라의 경제 주체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큰 고통이 수반됩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일반 국민, 기업, 금융기관 이 대다수가 폭등한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도 당연히 폭등했겠죠. 예. 수입품 아주 필수 수입품까지도 너무나 가격이 폭등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경영위기를 겪고 있죠. 또 외화가 이제 고갈됐죠. 외화가 고갈되어서 내수업체든 수출업체든 수입 원자재 조달에 애로를 겪습니다. 이런 큰 고통을 겪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자, 환율이 폭등됐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그 높은 환율, 고환율화에서 수입과 수출은 어떻게 될까요? 시차는 좀 존재하겠지만 수입은 급감합니다. 수입은 보통 수출보다는 빨리 반응을 하죠. 네. 즉각 반응하지 않지만 시차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수입은. 어쨌거나 수입은 급감하고 실은 좀 소요되지만 수출은 급증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도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수출이 급증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외화 고갈로 수입 원자재 조달에 수출업체도 애로를 겪을 텐데 어떻게 수출이 쉽게 용이하게 급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는데요. 네, 수출업체들도 처음에는 외화 고갈로요, 수입 원자재 조달에 애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폭등하게 되면, 폭등된 환율 덕에 그 수출업체의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 가격 경쟁력을 이걸 바라보고서 해외 바이어나 국내외 은행들이 우선적으로 외화를 지원해 줍니다. 외화를 지원해 주는 거죠. 외화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수입 원자재 조달 애로에서 탈출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수출이 용이하게 급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입은 급감하고 수출이 급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신 것처럼 수입은 급감하고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서 자, 수입은 급감했죠? 수입은 급감하고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서 자, 우선 외환시장을 볼까요? 외환시장에선 수입이 급감하면 외환수요는 어떻게 되죠? 외환수요라는 것은 달러를 사고자 하는 건 수입하기 위해서 달러를 사고자 하는데 그 수입이 급감하니까 외환수요는 감소하는 거죠. 외환수요는 감소합니다. 수입이 급감하니까 외환수요는 감소합니다. 수출이 급증하면 수출 통해서 우리가 외화를 가득하는 거죠. 그 외화를 가득해서 외환시장에 외화를 파니까, 달러를 파니까 수출 급증에 따라서 외환 공급은 어떻게 합니까? 증가합니다. 수출 급증에 따라 외환 공급은 증가하죠. 이렇게 해서 외환 수요 감소와 외환 공급 증가로 환율은 어떻게 합니까?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잖아요. 그죠? 낮아지죠.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외환시장에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외환시장이죠. 외환시장에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실물 경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실물 경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은 M이죠. 수출은 X니까 X는 늘어나고 M은 줄어드니까 이 X-M, 국민 생산물에 대한 총수 구성 요소 중에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M이죠. 이 X-M이 크기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거죠.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국민소득 증가하게 되는 거죠. 실물 경기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X-M의 확대에 따라 실물 경기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실물 경제에서 보이는 현상이죠. 자, 수익 급감과 수출 급증에 따라서 외환시장에서는 환율이 하향 안정되기 시작하고 실물 경제에서는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회복되면서 실물 경기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과정을 거쳐서 환율 하향 안정화 및 실물 경기 회복의 그 기조가 정착될 기미입니다. 정착된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 원래 주식 투자하는 분들 혹은 금융 투자자들은 기미를 보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기미를 보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발 빠른 사람들은. 이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 기미만 보여도 환차익을 겨냥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환차익을 겨냥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전 시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 환차익을 겨냥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일까요? 자본 유입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본 유입이 증가하죠. 그죠? 자본 유입이 증가하면 이제 환율은 더 낮아지는 거죠. 바로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환율 폭등을 용인하면 본격화되었던 외환위기도 의외로 빠른 시기에 극복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환율 폭등을 용인하기만 하면 본격화됐던 외환위기도 의외로 빠른 시기에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1997년 한국 외환위기, 이른바 IMF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97년 10월 말이었죠. 발생하고 나서 얼마 후에 다음과 같이 전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했을까요? 네. 근본의 IMF 사태는 고환율에 힘입어 생길 경상수지 누적 흑자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고환율이 형성되게 되면은 수입은 급감하고 수출은 증가하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누적 흑자가 쌓여서 이제 누적 흑자가 되는 거죠. 경상수지 누적 흑자가 종전의 누적 적자 약 500억 불이죠. 그러니까 고환율에 힘입어 생길 경상수지 누적 흑자가 종전, 여러분께서
지난주 강의를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종전이라는 말씀은 1997년 10월 말 직전 3년 9개월간입니다. 3년 9개월간. 3년 9개월간에 형성된 경상수지 누적 적자, 정확하게 496억 불입니다. 약 500달러죠. 이 종전의 누적 적자 약 500달러를 상쇄하게 되는 시점에 다시 말하면 경상수지 누적 흑자도 약 500억 불이 되는 그런 시점에 봄눈 녹듯 해소될 것이다. 봄눈 녹듯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전망을 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봄눈 녹듯이 해소될 것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환율에 힘입어 생길 경상수지 누적 흑자가 종전의 누적 적자 약 500억 달러를 상쇄하게 된 시점에 봄눈 녹듯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전 당시에 그 상쇄까지의 기간이죠. 외환위기 발발하고 나서 그 상쇄까지의 기간, 그러니까 누적 적자가 500억 달러 생기까지의 기간을 빠르면 2년으로 예상했습니다. 빠르면 2년. 나중에 이제 실제 상황 보고 제가 2년이면 되겠다. 이제 빠르면이 아니라 2년이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통계 숫자를 제가 보면서 이제 2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됐죠. 자, 이때 외환위기 발생 후 몇 달 후에 당시 저는 대통령 경제비서실에 근무하고 있었고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 김대중 대통령님을 그래도 비교적 자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몇 달 후에 대국민 담화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외환위기는 1년 반이면 극복될 것이라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절망하셨습니다. 역시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줄여서 예상을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정도면 된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내공 있는 분입니다. 당시에 국내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전망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이 IMF 사태, 외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소요될 것이라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럴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1년 반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저는 2년 이렇게 전망했죠. 누구 말이 맞았을까요? 내공이 깊으신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2년하고 1년 반은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1년 반이었습니다. 한국은 1997년 10월 말에 외환위기가 발발한 이후 진짜 1년 반 만에 외환위기 체제에서 이른바 IMF 구제금융 체제에서 사실상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사실상 졸업을 했다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언도 하셨습니다. 그 발표가 있을 때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그 발표가 있을 때 통계를 딱 보니까 그 졸업 시점까지 뭘 봐야 되죠? 경상수지 누적 흑자를 봐야죠. 그러니까 1990년 10월 말 이후 1년 반 동안의 경상수지 흑자가 얼마일까라고 저도 궁금해서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더니 묘하게 정확하게 종전 누적 적자 500억 불을 상쇄하는 수준 500억 달러였습니다. 500억 달러. 제가 아까 예상할 때 경상수지 누적 적자가 종전의 누적 적자 500억 달러를 상쇄하는 500억 달러가 되면 그 시점에 외환위기는 봄눈 녹듯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시점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찍으신 1년 반이었고 그 시점에 누적 적자가 실제로 500억 달러였습니다. 전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역시 내공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정치 이야기를 잠깐 좀 할까요?
뭐 강의 주제하고는 어긋나지만 아마 우리나라의 그 지금의 민주당 계열이죠. 지금의 민주당 계열. 그러니까 옛날에 민주화 세력,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 계력, 그리고 어느 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중도 그 좌파, 이쪽 그 정당 계열에서 배출한 대통령 중에 아마 김대중 대통령처럼 경제 문제의 식견과 내공을 갖추신 분들은 아마 앞으로는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말씀을 정정하면 앞으로는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가까운 거리에서 몇 번 뵀지만, 여러 번 뵀지만 정말 내공이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김대중 대통령께 이렇게 1년 반이면 극복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하면서 조언을 주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나는 분들은, 확실하게 기억나는 분들은 당시 국회의원이셨던 김원길 의원이셨습니다. 대한전선에서 말하자면 젊음을 보낸 잔뼈가 굵으신 그 대한전선 임원 출신이시죠. 김원길 의원께서도 사실 경제 문제에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타계하신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회장께서도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정치인이나 경제학자들은 내공이 있는 기업인들의 말씀을 경청을 해야 됩니다. 내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거는 여담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한국 외환위기 IMF 사태의 그 조기 극복을 가능하게 해준 1등 공신은 과연 누구 혹은 무엇일까? 1등 공신은 무엇일까? 스포트라이트를 뭐가 받았죠? 세간에서는 이 금모으기 운동. 정말 우리 국민들은 애국심이 많으셨죠. 그때 집에 있는 금붙이, 정말 자기를 심지어 결혼 기념 반지, 돌 기념 반지까지도 가지고 나오자고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죠. 세간에서는 이런 것이 1등 공신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기업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아주 강력하게 단행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이 요소들이 기여한 것은 물론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금모으기 운동은 한 20억 달러였다고 하니까요. 그 누적 흑자 500억 달러 중에 20억 달러 역할은 했죠. 20억 달러 역할은 했고, 또 뭔가 이제 세계인들에게 한국은 이렇게 국민들이 애국심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신뢰를 주는데 도움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20억 달러였지만, 물론 그 20억 달러가 우리 국민 개개인에서 돌반지 하나하나 합쳐서 20억 달러는 무식한 거죠. 그죠? 네. 이거 당연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거죠. 또 기업 금융기관 구조조정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말하자면 기반을 다지는 거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한국이 저 정도 하니 한국은 일어설 수 있겠다는 신뢰를 주는 데도 물론 도움을 줬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기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1등 공신은 무엇일까요?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고환율이었습니다. 경제학진 저로서는 한국 외환위기 조기 극복의 1등 공신은 고환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환율입니다. 제가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고환율, 높은 환율은 축복입니다. 고환율은 축복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